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국이 사라지고 도시는 불타고,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곳이 있었죠. 저번 편 마지막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투쿨티 니누르타 1세. 히타이트를 꺾고 한 발 더 나가서 바빌론까지 점령하고 마르두크 신상까지 약탈해온 그 정복왕. 역사상 가장 거침없던 왕 중 하나였죠. 그 사람이 자기 친아들이 주도한 반란에 휘말려서 자기가 직접 지은 세수도 궁전 한복판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적의 칼이 아니라 핏줄의 칼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복지마다 전차를 타고 들어가던 그 위세 좋던 왕이 결국 자기가 세운 화려한 궁전 한방 안에서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 채로 죽어가는 그 장면을요. 밤이었을 겁니다. 궁전 복도엔 평소처럼 호위병이 서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 그 호위병들 중 누군가는 이미 반란에 가담해 있었을 겁니다. 문이 열리고 가장 신뢰했던 신하의 얼굴이 보였을 때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복은 다 끝냈는데 막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마음은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이쯤 되면 다들 그럼 그 제국 망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답이 좀 이상합니다.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150년 넘게 비틀거립니다. 망한 것도 아니고 안 망한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상태. 오늘은 그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애매한 결말이 역사에서는 의외로 더 흔합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를 흥했다 또는 망했다로 딱 잘라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거의 다 무너졌는데 완전히는 안 무너지고 비틀거리면서 100년 넘게 버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질문은 하나예요. 이 거대한 제국이 안에서도 흔들리고 밖에서도 두들겨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까? 먼저 현장부터 가보죠. 투쿨티 니누르타가 살아있을 때 한 일 기억하십니까? 본국 아슈르를 버리고 강 건너에 자기 이름을 딴 새 수도를 지었습니다. 이름이 카르 투쿨티 니누르타, 직역하면 투쿨티 니누르타의 항구. 본인 이름을 도시 이름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사장이 회사 본사를 옮기면서 빌딩 외벽에 자기 이름을 큰 글씨로 박아놓은 셈입니다. 규모도 무시무시했어요. 독일 고고학자들이 100년쯤 전부터 이 자리를 파봤는데 도시 규모가 무려 250헥타르, 축구장 350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왕이 작정하고 만든 자기만의 왕국이었던 거죠. 신전도, 궁전도, 행정관청도 전부 새로 지었습니다. 기존 도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죽고 난 다음 이 거대한 신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냥 버려졌습니다. 신전에 모셔놨던 아슈르 신상은 도로 구수도 아슈르로 돌려보내졌어요. 여긴 더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짓담한 궁전 플랫폼은 공사가 그대로 멈췄고 그 위로 가는 모래가 켜켜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발굴팀이 땅을 파보면 한참 작업하다 마는 적 바로 위에 모래층이 덮여 있어요. 마치 누가 망치를 든 채로 그냥 뛰쳐나간 것처럼요. 신도시 하나가 왕이 죽은 그 순간 함께 숨이 끊긴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는 그냥 도시 하나 버려졌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을수록 이상했어요. 보통 새 수도를 짓다가 왕이 죽으면 다음 왕이 이어서 마무리하거나 적당히 정리하고 다른 용도로 씁니다. 그런데 여긴 그냥 통째로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마치 그 도시 자체가 죄를 지은 것처럼요. 얼마나 미움을 받으면 그 양반 죽었다고 도시도 같이 죽나?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따로 있어요. 같은 시기 본국 아슈르 시내에서 무덤 하나가 발굴됩니다. 발굴 번호로 툼45라고 부르는데 당시 대제상,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급 고위 관료 가문의 무덤으로 추정돼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금으로 만든 장신구, 보석, 상하로 정교하게 장식한 원통형 보석함까지 왕실 무덤에 견줄 만한 화려한 부장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왕은 죽고 신도시는 버려졌는데
신하 가문의 무덤은 왕실급으로 화려합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정복전쟁으로 벌어들인 부가 어느새 왕실보다 귀족 가문 곳간에 더 많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한창 잘 나갈 때 사장님 월급보다 임원들 보너스 봉투가 더 두꺼워진 상황, 딱 그겁니다. 그리고 그 임원들이 이번엔 사장 자리를 놓고 칼부림까지 벌인 거죠. 그게 딱 사람 욕심이요. 돈이 좀 모이면 그 돈 가진 사람이 슬슬 윗사람 자리까지 넘보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돈이 권력을 만들고 권력은 또 그 돈을 지키려고 하고 그 악순환이 결국 칼부림으로 끝난 거예요. 실제로 왕이 죽은 직후 기록을 보면 단명한 왕들이 줄줄이 교체됩니다. 누가 즉위했다가 금방 쫓겨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서고 왕이 계승이 아니라 거의 의자 빼앗기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 혼란의 결과는 숫자로 정확히 찍힙니다. 지방관청에서 매일같이 작성하던 밀, 보리 분배표, 세금 영수증 점토판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지방 통제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거꾸로 기록이 더 이상 남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겁니다. 행정이 멈췄다는 걸 기록한 문서가 없어서 알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무서운 종류의 붕괴입니다. 군대가 쳐들어와서 건물에 불을 지르면 그 흔적이 남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도 보고서를 안 쓰고 아무도 세금을 안 거들어오고 아무도 다음 명령을 안 내리는 식으로 조용히 멈춰버리면 나중에 와서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시끄럽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멈춰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 왕의 암살을 기록한 연대기를 보면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과 아시리아의 관리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가두어 죽였다. 아들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과 관리들이에요. 자식 한 명의 충동이 아니라 신하 집단 전체가 합심해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저번 편에서 이 왕이 구약 성경 속 사냥꾼 니므롯의 원형일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본국 사람들 눈엔 영웅이 아니라 신성한 도시를 짓밟은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 따라 전설이 되기도 하고 처형의 명분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쪽이 이 정도로 흔들리고 있을 때 바깥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시기 바깥에서도 동시에 두들겨 맞기 시작해요. 터키 중부 고르디온이라는 곳에 향나무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나무의 나이테를 잘라봤어요. 나이테라는 게 비가 많이 오면 넓게, 적게 오면 좁게 새겨지는 자연의 일기장이거든요. 그런데 기원전 1198년부터 1196년까지 정확히 3년 연속으로 나이테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좁아집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한 해도 아니었습니다. 두 해도 아니었습니다. 세 해를 연속으로 하늘에서 물 한 방울 제대로 안 떨어진 거예요. 그 세 해 동안 농부들은 매년 봄마다 똑같은 자리에 씨를 뿌렸을 겁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갈라진 땅을 보며 똑같이 절망했겠죠. 한 해는 운이 나빴다고 넘길 수 있습니다. 두 해째는 불안해지죠. 그런데 세 해째가 되면 사람들은 압니다. 이건 그냥 나쁜 날씨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같은 시기 사해의 퇴적층을 분석했더니 수위가 무려 50m 가까이 떨어진 흔적이 나와요. 메소포타미아 전체가 거대한 가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가뭄이 누구를 가장 먼저 쓰러뜨렸는지 아십니까? 서쪽의 최강자 히타이트입니다. 당대 최고로 평가받던 그 제국이 이 시기를 못 버티고 통째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아시리아한테까지 문제가 되냐? 청동기를 만드는 핵심 재료, 주석이 바로 이 히타이트 무역망을 거쳐서 들어왔거든요. 히타이트가 사라지자 그 무역로도 통째로 끊깁니다. 무기를 만들 재료 공급이 끊긴 거예요. 거기다 생존 한계선에 몰린 시리아 스텝의 유목민들, 아람인들이 살 곳을 찾아 아시리아 영토로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실제 비문을 보면 후대 왕 티글라트 필레세르 1세가 이 아람인들을 막으려고 유프라테스 강을 무려 28번이나 건너야 했다고 적어놨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28번이라는 게 거의 매년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군대를 모으고 강을 건너고 싸우고 돌아오고 그리고 얼마 안 가 또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아람인들이 또 몰려옵니다.
이쯤 되면 전쟁이 아니라 일상이 된 거예요. 평화로운 시절엔 한 세대에 한 번 겪을 위기를 이 시기 사람들은 거의 매년 겪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기록도 있어요. 부러진 오벨리스크라는 비문인데 굶주린 백성들이 살기 위해 아람인 거점으로 도망치거나 극한 상황에서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까지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 번 더 멈췄어요. 이게 그냥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자기네 왕이 직접 새긴 비문이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이 굶어서 서로를 잡아먹었다는 걸 굳이 돌에 새겨서 후대에 남긴 거예요.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정도로 가혹했는데도 우리는 버텼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참고로 이게 한순간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죽은 그날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이후 100년 넘게 서서히 영토가 깎여나갑니다. 벼락 한 번이 아니라 100년에 걸친 출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안에서는 왕 죽고 권력 싸움 나고 밖에서는 3년 연속 가뭄에 젖까지 몰려오는데 이거 거의 사망 선고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 이집트도 크게 흔들리고 그리스 쪽 청동기 왕국이었던 미케네 문명은 아예 통째로 사라집니다. 히타이트는 이미 말씀드렸죠. 당대를 떠받치던 강대국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진 시기예요. 학자들은 이걸 청동기 시대의 후기 붕괴라고 부릅니다. 한 시대를 통째로 끝낸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쓰러진 강대국 명단에서 빠진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아시리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에서는 왕이 칼에 찔려 죽고 신도시는 버려지고 귀족들은 왕보다 부자가 되고 밖에서는 3년 연속 가뭄에 주석 공급로는 끊기고 아람인들이 밀려오는데 이 정도면 망해야 정상입니다. 이집트도 흔들렸고 미케네는 아예 지도에서 사라졌고 히타이트는 완전히 소멸했어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더 이상합니다. 이집트는 이 시기 이후로 다시는 예전의 위상을 되찾지 못하죠. 미케네 문명은 그리스 본토에서 아예 문자 체계까지 같이 사라져버려요. 수백 년 동안 그리스인들은 글자를 아예 못 썼습니다. 히타이트는 수도가 통째로 폐허가 되고 이후 그 자리에 다시는 같은 이름의 나라가 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 무너진 나라들은 그냥 잠깐 흔들린 게 아니라 정말로 끝났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같은 핏줄로 돌아온 나라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살아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자료를 처음 읽으면서 이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군대가 강해서 그런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더 들여다보니 이 시기 아시리아 군대는 딱히 더 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변경 전투에서 자주 밀렸습니다. 그럼 왕이 특별히 잘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 왕들은 대부분 단명했고 몇몇은 자기 신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럼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가? 운이라면 옆 나라들도 다 똑같이 나빴습니다. 가문도 똑같이 맞았고 무역로도 똑같이 끊겼어요. 군대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운도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 다른 나라들은 다 무너지는데 왜 이 나라만 그 폭풍을 뚫고 살아남았을까? 그러게 그 사람들도 그냥 살고 싶었을 거 아니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일단 가족이랑 같이 안 굶고 버티는 게 먼저였겠지. 맞습니다. 그 시대를 산 사람 하나하나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런데 그 발버둥들이 모여서 나라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진짜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먼저 본국 아슈르라는 도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카르투쿨티 니누르타는 버려졌다고 했죠. 그런데 본국 아슈르는 어땠을까요?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 성벽 밑을 파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격동의 시기 내내 성벽을 보수하고 벽돌을 덧댄 흔적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화재층, 파괴층 그런 게 안 나와요.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시간 신도시는 모래에 덮여가고 변경마을은 불타고 왕실은 칼부림이 한창인데 이 도시에서는 그날도 누군가 시장에 나가 곡물을 사고 누군가 신전 계단을 쓸고 누군가 벽돌공이 와서 무너진 담을 다시 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골목에서 뛰어놀았을 거고
누군가는 결혼식을 올렸겠죠. 세상은 무너지는데 이 도시만큼은 오늘도 힘들었겠지만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도 하나 멀쩡히 버티고 있다고 그게 나라 전체를 버티게 합니까? 아니죠. 또 하나가 살아 있었습니다. 왕실 기록을 보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난리 속에서도 왕의 핏줄, 그러니까 왕조 계보 자체는 끊기지 않습니다. 단명한 왕이 줄줄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명록이라는 기록을 보면 누구도 이 왕조 자체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즉위하든 그 사람은 항상 같은 왕조의 정당한 후계자라는 형식만큼은 끝까지 지켜졌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까요? 도시 하나, 핏줄 하나, 이 두 가지만으로 150년을 버틴다는 건 솔직히 좀 약해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영토 곳곳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거기다 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변경 지역에 흩어져 있던 둔누라는 시설이에요. 이게 뭐냐? 일종의 무장농장입니다. 곡물 창고, 작은 막루, 성벽 뚫은 거주지를 한 묶음으로 갖춘 미니 요새인데 발굴해보면 보통 50m 안팎 크기, 동네 마트 하나 정도 규모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본국에서는 왕이 신하 손에 죽고 신하들은 또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국에서 며칠씩 떨어진 변경의 작은 둔루에서는 누군가가 그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보리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무슨 소식이 오든 오지 않든 그 사람한테는 오늘 밭에 물을 댈지 말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 둔루들이 진짜 신기한 게 중앙정부가 거의 마비됐는데도 알아서 굴러갔습니다. 자기들끼리 농사짓고 자기들끼리 곡물 비축하고 자기들끼리 무장해서 아람인들 막아냈어요. 실제로 기리카노라는 지역의 한 둔루에서 나온 행정문서를 보면 본국이 거의 침묵에 들어간 시기에도 그냥 평소처럼 거래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물뼈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줄어야 할 돼지나 농경용 황소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어요. 나라가 흔들리는데 이 작은 단위는 오늘도 평소처럼 영업합니다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모든 둔누가 다 버텨낸 건 아닙니다. 서쪽 끝 텔사비 아벤드라는 곳의 둔누는 이 시기에 큰 화재를 겪고 결국 버려집니다. 발굴해보면 불에 탄 흔적과 그날 그대로 남겨진 수천 점의 생활 유물이 나와요. 누가 짐도 못 챙기고 급하게 떠난 듯한 모습입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도 그날 아침까지는 분명 똑같이 보리를 갈고 가축을 돌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변경 전체가 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어떤 곳은 버려지고 어떤 곳은 끝까지 버틴 겁니다. 외곽부터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더 안쪽 단위들이 그 자리를 대신 메우면서 결국 핵심부까지는 위협이 닿지 않게 막아낸 거예요. 변경이 떨어져 나가는 동안 그 시간을 벌어준 셈이죠. 듣고 보니 좀 슬프네요.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그날 짐도 못 챙기고 떠났다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지켜주지도 않으니 스스로 살아남은 둔누 사람들도 자기들이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오늘 보리를 거두고 가족 먹일 걱정을 하는 하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서 결국 나라 전체를 떠받친 거죠. 그 흩어진 작은 마을들이 본인들도 모르게 나라 전체의 안전망이 된 거예요. 한 곳이 무너져도 다른 곳이 버텨주는 분산된 보험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사실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인들의 투자 방식 기억하십니까? 카라반 하나에 몰빵 안 하고 여러 펀드에 쪼개서 넣었다고 했잖아요. 묘하게도 똑같은 본능이 여기서도 작동한 겁니다. 상인의 핏줄이 제국이 되어서도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다시 한번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던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두리는 불타고 신도시는 버려지고 무역로는 끊겼습니다. 그런데 딱 세 가지, 신앙의 중심지 아슈르, 끊기지 않은 왕의 핏줄, 그리고 흩어진 작은 둔누들. 이 세 가지만큼은 끝까지 살아있었어요. 누가 회의를 열어서 이 세 가지만 지키자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였던 거죠. 아시리아가 살아남은 건 누가 영웅적으로 나라를 구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핵심만 붙잡고
나머지는 놓아버린 결과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상한 시기가 시작돼요. 이때부터 거의 150년 가까이 기록이 거의 안 남습니다. 비문도 줄고 행정문서도 줄고 왕들이 뭘 했는지조차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그냥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상상해보면 좀 묘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이야기는 점토판 위에 빽빽하게 새겨진 글자들, 비문에 적힌 왕의 업적, 신전장부에 남은 곡물수량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0년 구간에 들어서면 그 글자들이 갑자기 뚝 끊깁니다. 마치 누가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화면을 꺼버린 것처럼요. 그런데 정말 그 150년 동안 이 나라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을까요? 사료가 없다는 것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 이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집트도 미케네도 히타이트도 다 자기 영토 전체를 끝까지 지키려다 통째로 무너졌어요. 아시리아는 영토 대부분을 잃고도 정작 가장 작은 핵심 하나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죠. 모든 걸 다 붙잡으려는 손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 붙잡습니다. 반면 진짜 중요한 한두 가지만 끝까지 놓지 않은 손은 나머지를 다 잃어도 다시 일어설 자리를 남겨둡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종종 마주치죠. 사업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걸 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거래처도 안 놓치려 하고 사람도 안 줄이려 하고 사무실도 그대로 유지하려 하죠. 그런데 그렇게 다 붙잡으려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까지 같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는 순간에 오히려 묻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건 뭘까? 가족이든 신념이든 그냥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작은 습관이든요. 그 한두 가지를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들은 나머지를 다 잃어도 다시 일어설 자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 시절 자기들이 살아남고 있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잘 몰랐을 겁니다. 거대한 전략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신전을 지키고 왕의 핏줄을 잇고 작은 농장 요새에서 보리를 거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은 누구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었죠. 신전을 지킨 제사장도, 왕명록에 자기 이름을 올린 왕도, 보리를 거둔 둔누의 농부도 서로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한 가지를 했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람들은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어두웠던 건 그 시대가 아니라 그저 우리 눈에 안 보였던 것뿐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깜깜한 150년 동안 이 작은 핏줄과 이 작은 신전과 이 작은 농장들 사이 어딘가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아직 그 아시리아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다음엔 그 모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